자, 카파 마들러 트레이닝 할 때 이제 Q&A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 개떡 찰떡 시간인데, 이게 왜 개떡 찰떡 시간인지는 끝나고 나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떡이랑 뭐 먹는 건가? 웬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게 그래서 개떡 찰떡이구나. 예,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이템 마더 프랙티스를 가지고 러닝 하는 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음, 같은 문제의 모형에서 나온 문제를 맞춘 거를 학습이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응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모형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제공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디피어처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학습하고 응용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색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서피스 피어처만 이렇게 숫자만 단수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슨 학습에 뭐가 도움이 되냐. 첫 반응이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예. 그냥 왜냐면 자동 문항 생성이나 이런 디지털 나레지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자체를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느 만큼 어떻게 다양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자동 문항 생성을 숫자 바꾸는 걸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뒤에 건 못 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고, 왜 이게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변형이 된 것만 보니까. 자기가 변형이 되는 건 보는 대부분 우리가 그 서피스 피어처만 끝단에서는 이렇게 바꾸거든요. 디피어처를 일부러 안 바꿔요. 디피어처를 바꾸면 여러분들 이제 사이코메트릭 관점에서는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디피어처를 일부러 안 바꾸고, 예제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뀌어서 보이니까, 서피스만 바뀌어서 보이니까 그럼 이게 무슨 학습에 도움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시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숫자 바꾸고 뭐 한 걸 반복 학습시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문항 만드는 듯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애들한테 문항을 한번 걔네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들지는 않지만, 야, 네가 출제위원이 되는 느낌으로 변형을 한번, 출제위원이 보다 상위 단계예요. 사실 한 문항을 만드는 능력보다 문항의 전체 유니버스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 원리 수학이라는 둥,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뭐 원리를 이해했다는 둥, 뭐 개념 수학이라는 둥, 원리 수학이라는 둥,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하는 모형을 만들듯이 그 한 문항 한 문항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듯이 학습하게끔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예. 제가 한 건 아니고 애들 엄마가 모형을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애들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래, 원리를 하게 돼요. 모형을 만들다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모형을 만들면. 예. 왜냐면 변수들끼리의 관계라든가 상황을 바꾼다거나 컨텍스트를 바꿔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reinforcement도 중요합니다. reinforcement는 이제 충분한 반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과도한 반복을 막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학생한테 반복이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 30번씩 반복을 준다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5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100번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이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라이징 해야지 아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애들이 30번씩 하도록 하여라? 그걸 맞춰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날로그에서는. 아니, 막 반복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넘어가야 애들은 넘어가야죠. 그쵸? 그렇게
픽스된 태스크를 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라니까. 반복을 하기 위한 작업이야. 그걸 기계가 좀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문항이 전산화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교과서는 그냥 종이 한 방 빡 찍혀 있는 거잖아요. 연습 문제 빡 이렇게. 책도 마찬가지고. 예, 그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걸 같은 이야기입니다. 충분하다는 얘기는 과도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고 결국엔 전산화에 대한 이슈지. 이거를 막 반복 학습하는 거 이거 뭐 학습에 뭐 도움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 그냥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intentionally surface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하세요. 문항 모형을 다양화시키고 한 문항은 서피스만 좀 바꿔라.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시험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아니 모형을 여러 개 놔두면 되지. 굳이 내가 막 한 모형에서 딥한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시험을 열심히 만드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처음에 뭐 아이템 모형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바뀝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이거를 어디까지 바꾸는가? 시간과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성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바꿔요. 다 돼요. 뭐 하이 오더 띵킹도 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전문성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여기까지는 됩니까 하는 이야기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adaptive generation을 해서 나중에 요거 topological relationship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adaptive generation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topological한 relationship으로 이제 그 학습 construct map이라고 이야기하는 semantic하고 약간 다른 상위 단계의 semantic 맵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학습 끝내고 이거를 끝내야지 그 다음으로 간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skill map 뭐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semantic 맵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어에서 하는 것과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층층이 있어요. 저 밑에 가면 인식, 수라는 게 뭐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마이크로 레벨부터 시작하는 거고, 시멘틱이. 수의 개념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더하기의 개념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각 레이어마다 그 변수끼리의 의미, 그 노드끼리의 관계가 있죠. 그게 중첩돼 있다고요. 중첩돼 있다. 그 저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의미까지 올라가요. 그쵸? 수학 문제를 내가 왜 풀어야 되지, 지금? 거기까지 그 의미망도 있어요, 위에. 그 의미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측정에서 하는, 학습에서 하는 의미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예. 뭐, 모든 의미는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사람은 생존이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를 계속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면요.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원해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갑자기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9개월 전에 사랑을 했겠지. 우리 원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의미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건 하이 오더 의미고 이제 낮은 오더의 시멘틱은 또 다른 거죠. 자, 리딩 어세스먼트하고 시멘틱 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핀 선생님이 이제 제가 두는 거는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서 핀 선생님이 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벌머스 선생님 보면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어떤 이런 그 generative grammar 하는 거, 이제 1975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서, item generation 자체에 대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페이퍼를 읽으면서 구조화시키고 뭐 이런 데까지 이제 가거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고 넘어가는 거지. 핀 선생님을 프레임워크로 하는 게 아니라 찍고 넘어갑니다. 미슬립 선생님을 찍고 넘어가는 슬쩍 찍고 넘어가는 거 안 느껴지세요?
무슨 전산화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전산화를 하기 위한 고민들은 선생님이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전산화를 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저를 밟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찍고 넘어가는 거죠. 뭐 제가 어느 정도 해 놨으면 그거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paraphrasing은 그 중요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semantic을 유지하면서 문장을 varying하는 테크닉이에요. 예, 문장의 명제 수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센텐스 정도 되는 거에서 우리가 variation을 하는 테크닉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걸 익히고 그 위에는 문장이 아니라 어때요? 뭐 문단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variation을 또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글이라는 걸 의미를 주고자 하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variation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계속해서 깊게 variation을 하는 거고 예, 달라지는 거죠. 예. 삶의 의미까지 얼마입니다. deeper 하는 게 뭔지, deeper 한다라는 게 더 깊게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자동 문항 생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자, standard as KR. 성취 기준이 결국에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맞아요. 성취 기준이라든가 우리가 뭐 교과 목표라든가 전부 다 knowledge representation.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 놓은 글이고 합의한 거고 그걸 전달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상당히 합의가 된 거예요. 교과 목표가 그냥 뭐 자기 생각 끌적끌적거린 일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가 knowledge representation이 덜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놓은 거라서. 근데 더 보편적인 게 더 사운드한 거라 그랬잖아요. 디그리가 있어요. 이거는 knowledge representation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막 100%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더욱 더 사운드한 knowledge representation이냐 아니면 좀 덜한 거냐. personal한 거고 덜 한 거냐, 덜 universal한 거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간으로 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내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이 일을 하려면 합의한 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 그 조금 이제 personal knowledge가 있고요. public knowledge가 있고 달라진다고 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고 요렇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저도 페이퍼를 뭐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을 합의를 하고 이제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이런 태스크 모델을 만들고 아이템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에요. 주로 이제 좀 탑다운하는 느낌이에요. 성취 기준을 먼저 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정해놨으니까 사실은 이미 정해놨어요. 뭐 교육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데 학교가 존재하는데 교과 다 존재하잖아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선생님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모형화 시켜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 저는 전산 모형까지 갑시다. 뭘 그냥 뭐 말로만 하는 모형이 아날로그 모형이 아니라 전산 모형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고요. 또 이제 bottom up을 하는 이거는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어세스먼트를 만들고 할 때는 이런 거를 쓰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지식의 knowledge base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자를 할 때는 bottom up을 많이 써요.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요.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개별자들을 가지고 보편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산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있는 문항을 가지고 있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knowledge base를 만들듯이 하는 거는 이제 bottom up approach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결정되어져서 내려와서 밑으로 오는 거고. 그 하이브리드는 뭘 의미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bottom-up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밑에서 시작을 해서 knowledge base를 일단 만들고 knowledge base를 만들어서 추론이 되면 응용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변형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뭐 bottom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서비스를 하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탑다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제 위에서 그 분석을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인데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하다가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을 이쪽으로 하다가 실패한 이유도 아날로그적으로 시작을 했고 탑다운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좀 엔지니어링한 퍼스펙티브로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선호합니다. 그거를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바텀업이에요, 사실은. 안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reverse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예. 그쵸? IRM에서 IRM 모델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IRM에서 knowledge 모델로 바꿔가지고 knowledge 베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task 모델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adaptive generation은요. 학생의 이해 정도에 맞춰가지고 난이도 문항을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모델. 이게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adaptive generation 모형이라는 거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예, 그 뭐 digital knowledge for adaptive generation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제가 이거 evolution 할 때 7단계, 8단계 뭐 7단계쯤 갔을 때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왜냐하면 generation 엔진도 갖고 있어야 되고 adaptive 엔진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adaptive generation이 신발 가게 비유가 있습니다. 애를 데리고 신발을 사주러 갔어요. 예, 뭐 여기서 아기가 없는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고 아기가 있는 분들은 감이 훅 오십니다. 아기가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아기가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아기네. 여기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기네 아직까지. 예, 그럼요. 애들이 신발을 사주다 보면 허리가 휘청휘청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신발 가게를 자주 가요. 신발 가게를 가면 애가 발이 얼마나 빨리 크기 때문에 갈 때마다 재야 돼요. 신발이. 발이 빨리 크기 때문에 갈 때마다 재봐야 돼요. 그 신발에 맞는지.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30이다. 예를 들어서 130에 맞춰서 애들이 뭐 이 색깔이 좋아요. 엄마 나는 이거 할래요. 뭐 어쩌고 뭐 이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가게 사장님이 가가지고 그 색깔에 맞는 130의 그 브랜드를 의 신발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그 색깔에 그 취향에 130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발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다가 뒤에 가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뭘 꺼내주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뭐, 자, 찾아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컴퓨터 두드려 가면서 어떨 때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두드려 보고 뭐, 달려가서 막 가져옵니다. 예.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 학생의 그 취향에 그게 이미 만들어져서 창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개별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거를 계속 우리가 전산적으로 구현할 뿐이에요. 신발 가게의 비유라는 저의 또 수업하면 좋아서 막 학생들이 막 예, 자기 신발 쳐다보면서 신발 바꿀 때가 됐네. 결국에는 뭐 그런 이야기하고 끝나는. 예.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려면 학생들이 한두 명이면 사장님이 봐가지고도 하고 만들어도 주십니다. 자, 색깔 칠해줄게 지금. 예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일이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주는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애들이 어느 정도 있겠다 감을 잡은 다음에 많이 만들어 놓고 창고에서 갖다 주는 걸로 지금까지는 했어요. 일단 만들어. 근데 아이들이 원할 때 그때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으면 색깔도 칠해가지고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도 좋아요. 왜? 창고가 없어도 되잖아. 뭘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저거를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발이 너무 큰 사람이 오거나 작은 사람이 오면 수요 예측을 못하면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발 가게를 안 해봐서 그래요.
신발 가게를 한번 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저것들을 취향을 맞춰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제작하면 너무 느리고 비싸고 대량 생산해 놔도 재고라든가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비싸요. 근데 꿈을 꾸면 고때 맞춰 주는 거.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애들이 그리고 발이 하나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잘하잖아. 개인별로 보세요. 사장님의 관점에 보지 말고 부모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 보세요. 애들이 자꾸 잘하니까 발을 잘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어떡해. 무슨 뭐 꽁꽁 묶어 놔 발을? 예를 들어서. 그래 중국이야? 옛날에 무슨 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맞춰 줘서 그래야지 건강해지니까. 너무 큰 신발을 줘도 안 되고 너무 작은 신발을 줘도 안 되고 딱 맞는 걸 해 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거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럼 그다음 날 오면 어느 만큼 자랐지 또 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재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발이 어느 정도 되지 얘가?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하고 그쵸? 그러면 학생의 수준을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내 자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어세스먼트 이슈로 또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학생의 수준이 어느 만큼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을 하려면 내 자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자로 재야 되잖아요. 그 자가 또 어세스먼트예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재는 그 과정도 있고 맞춰서 그때는 이제 맞춤형 진단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얘가 지금 야 여기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왜냐면 크기가 폭도 있잖아. 디멘셔널리티가 높아요. 신발을 잘 맞추는 거는 그냥 130 이렇게 안 끝납니다. 왜냐면 발폭도 있고 발 두께도 있고 발등이 왜 이렇게 두꺼워? 얘는 발바닥이 두껍네. 그러니까 발이 크다는 의미가 발을 맞춘다는 의미가 나중에는요 고급화되면 멀티 디멘셔널한 거예요. 신발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생긴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엄마 닮아서 발이 뚱뚱하고 못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엄마 닮아 가지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잘 맞추는 거죠. 멀티 디멘셔널하게 맞추려면 그거를 정확하게 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일단 크기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러는데 맞춤형 진단이라 그래요. 거기에 맞는 거를 취향에 맞춰가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맞춤형 처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발을 줬는데 이거 잘 신고 다녔나? 그거는 맞춤형 충실도라 그래요. 처방을 줬는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면서 뭐 신발이 안 맞아요 그런 건지 신발 잘 신었는데 뭐 발이 큰 건지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 또 와서 재면. 그 세 개가 다 맞춤형이 세 단계가 띡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근데 신문 쪼가리에는 어때요? 신문 쪼가리에는 어때요? 그 맞춤형이라는 이야기를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맞춤형 교육, 맞춤형. 그는 광고에서 나오는 찌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그건 광고 문구니까 어디 학원에 광고 문구를 교육자들이 막 한다? 그래 놓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가 버려. 그럼 우리를 쳐다봐. "자 소년제 당신네들 키우세요." 저희는 맞춤형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서 막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짜증나고 왜냐면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말이 아니라고요. 그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 키우는 저희들은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면 최 교수가 키우고 "자 우리는 밥 먹으러 갑시다." 그 가 버려. 그 나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라 뭘 해라 모형을 만들어라 알고리즘을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상처를 받아요 자꾸.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육 그 어느 분야라고 욕하면 또 욕한다고 또 뭐 나보고 그럴 텐데 상처받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노력과 시간과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춰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주냐고 이거를.
전선하는 예를 들어서 사이코메트리션의 잡이잖아요. 우리의 소명 같은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하는 과정이. 예. 그래서 머리 쳐박고 합니다. 그냥 누가 AI 안 한다고 뭘 하든 간에 뭐 계속 하는 거예요. 신발 가게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면 얼마나 신발만 해도 저런데 그걸 전선화하는 과정이 애들 교육 자체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어쩌 그냥 하는 거죠. 자, 디스트럭터 모델링은 이제 진단을 위한 거고 칼리브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어댑테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게 진단의 정확도도 높이고 처방의 정확도도 높이고 충실에 대한 정확도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0점 사격하는 거랑 비슷해요. 오 박사님 뭐 여기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총을 받으면 총이 나가긴 나가는데 나의 몸에 딱 안 맞기 때문에 0점 사격을 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왼쪽 오른쪽. 왜냐면 이게 다 틀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사람이 만들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게 보정을 해준다고. 근데 그 작업을 해줘서 정확도를 높이면 시험을 좀 길게 안 쳐도 된다거나 예를 들면 아주 처방 같은 경우 효과가 더 높아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충실도 같은 경우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accuracy에 대한 이슈고 이거는 validity라기보다는 accuracy에 대한 이슈고 types of assessment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summative, diagnosis, formative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항 모수를 고려하는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목표, 어떤 purpose를 가진 assessment를 이야기를 하는가를 가지고 정해야 돼요. 우리가 assessment를 그냥 평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활동 중에 정확하게 뭘 하는 평가인지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잖아요. 학부생들은 그냥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교육의 3요소 뭐 이러고 뭐 교과 뭐 교수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부생들이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 배우는 수준이고 우리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무슨 평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평가 전공이면요. 진짜 꿰뚫고 있어야 돼요.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에 어떤 모수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학 모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ifficulty냐, 뭐 slope냐, 뭐 discrimination이냐, guessing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를 일단은 멀티플 초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진단이 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멀티플 초이스를. 그리고 기계가 스코링 할 때 accuracy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스코링한 걸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루묵인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기계가 스코링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기계가 서답형을 하기 시작을 하면 기계가 서답형을 스코링을 해주는 엔진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못 써요. 그거 해주는 엔진을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과 노력과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의 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격차를 적정 기술을 써야지 오버킬을 하게 되면 기술도 적정하게 써야지 오버킬을 하게 되면 또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은 좋은 서비스 받고 막 이런 게 되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제 철학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근데 돈이 필요하죠 하려면 예. 뭘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멀티플 초이스를 써서 진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스코링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제 입장에 스코링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래 기계화가 빨리 되니까 그러면 게싱부터 소위 말해서 작업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하는 거는 게싱이 인플레이트 하지 않게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게 최우선적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 다음에 디피컬티예요. 왜냐하면 게싱이 올라가면요. 나중에 IRT 배우를 마시면 베타고 알파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요. 다 uninformative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난이도를 조절해도 게싱이 인플레이트 돼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놨던 난이도와 변별도가 박살이 난다고. 안 생긴다고요. 인포머티브하지 않다고요. 제 IRT를 가르칠 때 101입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 그것부터 머리에서 완전히 해줘요. 멀티플 초이스를 왜 쓰고,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를 쓸 때는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멀티플 초이스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guessing이에요. guessing부터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트랙터 세팅을 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난이도 guessing을 확 줄여서 0.2로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IRT를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이 교육하는 수준이 다 그 지식에 대한 수준이 다 틀리니까 나중에 adaptive generation하고 할 때 calibration 모형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문항을 만들어야지 좋은 문항이 돼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멀티플 초이스가 진단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구나. 예. 이 사람이 멀티플 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validity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guessing을 eliminate 하게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guessing을 eliminate. 만들 때부터. 왜냐면 해놓고 guessing 있으니까 제끼지 말고 만들 때부터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테크닉이 뭐가 있을까? 문항 모형 만들 때, 지식 모형 만들 때 guessing을 eliminate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이 있을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cognitive design system 맞아요. strong theory, weak theory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 모형,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문제 막 문제적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문재인은 대통령 이름이고 문항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사이코메트리션들이 문항이라는 거를 일부러 문항이라서 아이템이라는 걸 해놨는데 question이고 예, 문제라 그러면 약간 그래서 문항 모형이고요. 제가 이제 knowledge acquisition centered랑 cognitive skill centered랑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어프로치가. knowledge acquisition을 할 때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이걸 왜 strong이랑 weak이라는 용어를 선생님들이 썼지만 제가 싫어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knowledge acquisition을 할 때는 뭔가 이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론이 있어요. knowledge acquisition을 하는 이론이 있는 거고 cognitive skill centered는 cognitive skill에 대한 이론이 있는 거고 그 이론이 저는 이론적 배경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weak theory라 그러니까 없어 보이잖아. knowledge acquisition이 뭐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네, 싫어요. knowledge acquisition도 인식론이라든가 의미망이라든가 이론이 엄청 좋습니다. cognitive skill은 이제 뭐 memorize라든가 working memory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mental process에 관련된 이슈니까 조금 다른 거고. 예. 그리고 앰브레스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cognitive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식이 이루어질 거야.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그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거는 이미 나와 있는 뭐 problem solving에 대한 theory를 테스트해 보는 용도로 아이템 모델을 쓴 거고. 그때는 이제 cognitive psychology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것 같아라는 거를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라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그 둘 중에 뭐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론이 없으면요. 죽도 밥도 안 돼. 그 이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cognitive process에 대한 이론이 없으면 이거는 성립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어떤 나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거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안다라는 게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사고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미 촉진되고 증강되는 거 알고 있다고 뭐 기억을 하고 인출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산을 하고 해서 알미 하우스를 지어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theory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 지금 둘 다 아이템 모형을 쓰는데 둘 다 아이템 모형을 써요. 모형 ILM 모델 어프로치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아이템 모델 어프로치를 한다고. 다른 목적으로. 하나는 이런 티어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 하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일반화시키고 인퍼런스를 잘하기 위한 목적. 예를 들어서 미술랩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이쪽 부류죠. 왜냐면 이거를 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되나 안 되나가 아이들이 합쳐져 있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생이 뭘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점수가 높은 게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 등계 많은 것도 있고, 등계 많으려면 뭐 처리를 빡빡했겠지. 워킹 메모리 커패시티도 높고 인출도 잘하고 저장도 잘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가 등계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또 학습량도 있고 그걸 나누어 본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도 그렇고 막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얘가 잘 타고났냐 영재기가 있냐라는 얘기는 안 배웠는데도 뭘 때려 붙지는 않았는데도 이게 잘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배웠어.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얘는 이게 이 구조가 이거는 엄마 탓이에요,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아빠가 저 엄마랑 연애를 잘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소위 말해서 그럼 걔네들은 워낙에 이게 CPU랑 메모리가 빵빵하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집어넣을 때 다르게 집어넣어 줘야지 그게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영재라든가 뭐 gifted education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cognitive skill 센터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쓰는 거예요. 야, 이게 CPU가 빨리 도냐? 뭐 없어도 돼요. 이게 빨리 도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이거를 빨리 도는지. 예. 그게 이제 뭐 코겟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해서 그런 시험에 활용이 많이 돼요. 우리 예제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그거를 잘 만드는 방법. 거기는 갑자기 온톨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개념에 대한 게 없고 기본 개념만 익히고 있으면 이게 빨리 되냐를 확인하는 시험을 만드는 거죠. 그쪽으로 자동문항 생성이라든가 이 ILM 모델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저희 카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엄청 특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만들고 잘 만들고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합쳐져 있는 걸 잘 분류하는 거고요. 오답의 모수 범위가 설정될 경우 매력 있는 오답지의 설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모수 범위를 설정을 잘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설정을 매력 있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되어야 돼요. 그 리스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기선 이렇게 오답이 돼야지 정말로 좋은 오답이야. 아까 얘기했죠. guessing을 eliminate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더하기 1, 더하기 2, 뭐 이상한 말을 자꾸 섞어서 하면 애들이 그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선 요걸 제껴 주셔요. 뭐 이러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하나 날리면 창과 방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만들면 그런 빵꾸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좋아해요.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웃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나의 밥줄들. 진짜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딱 보면 뭘 제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멀티플 초이스가 천형 같은 거라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답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출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답을 못 만들어요. 사람한테 만들으라 그러면 잘 보세요. 개개인한테 만들으라 그러면 그게 케바케로 안 넘어간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subjectivity라 그래요. 그거를 제거해서 시스테마틱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사람이 없어도 사람한테 디펜던시를 하는 그 노하우를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오답을 잘 만드는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문학 모형의 오답 설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멀티플 초이스라. 첫 번째 진단이 잘 되는 오답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오답 모형 자체를 시스템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예요? 오답의 세트를 앞에서 컨텍스트가 바뀌면 오답의 세트도 바꾸게끔. 원래는 오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앞에 뭐가 바뀌면 오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쫙 설계를 쫙 해가지고 앞에서 딥피어처가 바뀌면 오답의 세트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하면서 아름답게 해서 소위 말해서 변형도 잘 되면서 오답도 세트로 잘 움직이고 세트 메뉴를 주문을 하면요. 오답도 세트로 나와야 되고 처방도 세트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맞는 거에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주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세트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케찹이 나오면 어떡해. 예를 들어 가지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거기 다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세트 메뉴가 되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계화 시키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계화 시켜놔야지 우리가 이제 좋은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take advantage of 할 수 있으니까 기계 그 장점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변형을 시켜내잖아요, 걔네들은. 자, 온라인에서 동영상 링크도 첨부할 수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도 첨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첨부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IM이라고 하는 그 펑션이 있어요. IM을 쓰고 똑같아요. 그림판 그리고요. IM을 하고 나서 일단 어디에 올리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다음에 그 공유 설정을 걸면 링크를 줘요. 구글도 주고 뭐도 주고 그 되는 거를 그 하이퍼링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공유가 가능한 모든 것들 문항으로 다 때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동영상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도 다 들어오고 인터넷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 커넥티드 된 소사이어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공유를 걸어주고 내가 그걸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저작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작권 정말 중요해서 그 문항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이미지가 공유돼서 쓸 수 있는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와요. 공유돼서 쓸 수 있는 모든 동영상이 문항 속으로 다 들어온다고요. 제가 그랬죠. 모든이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everything, everything.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 내가 이미지 하나도 안 만들어내. 어디 있는 거 그거 그냥 주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유 가능한 거면. 저작권만 위배가 안 되면. 이건 바로 저작권 위배가 됩니다. 글이나 그림은 내가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배가 안 돼요. 내가 다시 그렸다거나 뭐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건 저작권에 무조건 위배가 돼요. 무조건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항상 그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갖다 쓰셔야 돼. 아니면 문항 자체가 우리가 저작권 위반하면서까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막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좋죠. 이렇게 해서 그냥 I am 해가지고 교수님이 뭐 색깔도 바꾸게끔 해놨고 간단하게 돌리게끔 그림 갖고 오면 돌리고 뭐 위에다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다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교수님께서 갖고 와서 가공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진짜로 unleashed 되는 거예요. 처방에 다 비디오 다 들어가잖아요. 처방에 예를 들어서 뭐 남이 나온 블로그 포스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한 결과들 다 들어가요. 그러게끔 우린 중간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거가 연결이 되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문항이라는 이 틀 속에서 knowledge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쵸? 내가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들어진 게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만들어진 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 그 설치 엔진 대부분 해주잖아. 그 설치 엔진 한 거를 갖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자,
토폴로지컬인지 헤테라키컬인지 하이라키컬인지 설정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온톨로지컬한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형 설계자가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 어, 아까 했던 개떡찰떡 이야기인데 하나 걸려든 거예요. 진짜로 걸려든 거예요. 온톨로지컬 커미트먼트는 이제 개념입니다. 온톨로지가 세 가지 용도로 한꺼번에 쓰여요. 하나는 필로소피컬한 건데 이것이 존재하는 형태가 무엇이냐, 존재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도 온톨로지를 써요. 왜냐하면 이 존재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관계란 얘기는 존재를 관계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의미망이네, 맵이네 이런 얘기는 그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연결로 설명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개념이 뭐야, 뭐 사과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존재를 연결된 것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런 걸 씁니다. 그게 다 연결에 대한 형태잖아요. hierarchical, topological, heterarchical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인식론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존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의 방법들의 관계에 대한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온톨로지를 어떻게 쓰냐면 knowledge representation은 다 된다 그랬잖아요. 책 뭐 아무거나 다 knowledge representation인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스트럭처 되어 있고 오거나이즈 되어 있는 정말로 핵심 구조, 예, 그거를 할 때 우리가 또 온톨로지를 찾는다, 뭐 온톨로지 모델을 한다, 뭐 이런 용어로 써요. 아주 핵심적인 구조를 로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knowledge representation 너무 정신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더 사운드한 거, 더 핵심적인 걸 찾을 때 온톨로지를 모델링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약간 다르죠, 이때랑은. 또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knowledge base를 온톨로지라 그래요.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게 온톨로지를 만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혼용되니까 온톨로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톨로지 엔지니어링은 그냥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것을 온톨로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knowledge engineering하고 ontology engineering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철학하는 사람 틀리고 전산하는 사람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knowledge representation 핵심 구조를 할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짜증. 알파를 왜 다들 타입 1 에러라고 할 때도 알파라 그러고 슬로프도 알파라 그러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에피션트 알파라 그러고 교수님 막 울잖아요, 학생들이. 왜 알파를 세 군데에서 써요? 짜증나게 이러면서 막 따진다 나중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뭐 so confusing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좀 그래 뭐 화내야 돼요? 그런 친구들한테 코에피션트 알파도 알파고 타입 1 에러도 알파고 슬로프도 알파고 화내야 돼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좀 참아. 속으로는 무슨 생각 그러고 살아라. 그렇잖아요. 컨텍스트 따라 다른 거지 알파가. 그거를 뭐 헷갈린다고 울고 불고 할 일이냐고. It depends on. 똑같아요. 온톨로지를 이 온톨로지 그때는 온톨로지를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요. 교수님. 왜 자꾸 저를 헷갈리게 하세요? It depends. 좀 더 성장하렴. 좀 더 크렴. 그 말 뭐 좀 참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헷갈린다고 징징거리면. 예? 예? 제가 그렇게 참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validity 합의는 이제 validity of assessment가 justified 된 용어고 justifiable 해야 돼요. verifiable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knowledge를 justified true belief라고 이제 뭐 우리 라톤이 형이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요 justifiable 해야 돼요.
개인이 그냥 뭐 다른 그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 이거는 어떤 justifiable 해야지 지식 자체가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진위가 가려져야 돼요. tru인지 false인지가 그러니까 의견이 지식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냥 It's my opinion은 지식이 안 되는 게 그거를 뭐 tru인지 false인지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높아지면요, 깊어지면요, 이게 자꾸 흩어져요. 자, 우리가 우리 그런 이야기만 하죠. 아주 뭐 추상적이고 막 그런 거는요. 그 논문이 맞았다 틀렸다로 판명하지 않잖아요. 논문 심사 정도 되면. 이게 맞다 틀리다로 하지 않는다고요. true냐 false냐로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정도 고급 지식은. 여러분들이 고급 문항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옅어져요. 이게 그냥 고급스러운 거는요. true false가 없어지는 영역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학으로 넘어가요. 네, 노래를 얘기는 땡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잘한다 즐기는 걸로 넘어가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억지로 잘 들어보세요. 억지로 true나 false냐를 구분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놓고 문항을 만드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약속이지. 예를 들어서 약속된 거지. 예를 법전 이런 건 그냥 약속이에요. 그게 true냐 false냐를 다루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은 해석은요. 깊은 해석이 있잖아요. 그건 맞다 틀리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뭐 깊은 사고력을 문항으로 만드는 게 그쪽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항의 벌리더티는 계속 떨어집니다. 문항의 벌리더티는 계속 떨어져요. 깊은 거를 하면 할수록.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 깊은 거는 진짜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것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진짜 깊게 해석을 하고 잘하는 건데 있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할 수가 있나?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는 영역으로 간다니까요. 똑같은 걸 해석을 그거를 굳이 맞다 틀리다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근데 어때요? 어세스먼트는 맞다 틀리다가 명확한 영역에서 true냐 false냐 justifiable 되냐 안 되냐 그 영역에서만 어세스먼트를 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놈 이상한 변별도를 만든다는 둥 뭐 개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자꾸 안 되는 거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시는 즐기는 거예요. 문학은 즐기는 거라고. 그거를 맞다 틀리다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주세요. 예를 주면요. 제가 이 문항이 왜 더러운 문항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수능 문항을 자꾸 예를 주십니다. 수능이 얼마나 더러운지 psychometrically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능 만드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성숙을 하지 않아서 수능이 없으면 케이오스로 가니까 수능이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숙되면요. 필요 없어요. 수능처럼 목숨을 안 건다고. 성숙되면. 성숙한 국가에서는 목숨을 안 걸잖아요. 스탠더다이즈 어세스먼트에. 잘 보세요. 목숨을 안 건다니까. 덜 건다니까 스탠더다이즈 어세스먼트에. 덜 거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능을 만들었을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라고 부족하지만 참고용으로 쓰세요 했는데 참고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인생을 거는 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야. 자꾸 왜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몰아가. 우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쓰는 인간들의 민도가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오용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뭐 공무원이고 뭐 하니까 하라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한테 욕하지 마세요. psychometrically 나쁩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사이코메트릭한 밸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는 그거 안 했다가는 뭔가 딴 게 큰일 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한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문제가 크니까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잖아요.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오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없는 듯이 하고 살자.
예. 언제든지 미사일은 날라올 수 있지만 as if 없는 듯이 하고 잊어버리고 살자. 왜냐면 너무 큰 고통이 있으면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머릿속에 지우려 그래요. 이렇게.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roll up task model 할 때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수학의 경우 변수를 범위 지정하는 것부터 난이도가 구분지어지죠. 예. 그다음에 description은 우리가 예제할 때는 잘 안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태스크 모델이 조절을 해요. 원래. 근데 모형을 reverse engineering 할 때는 태스크 모형을 만드는 목표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삼각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문항이라든가 교과 목표라든가 교과서를 가지고 knowledge base를 만들 때는요. 최대한 빨리 가서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reverse engineering은 지식의 체계 전체를 구성을 해주는 최대한 빨리 knowledge base와 그런 많은 종류의 문항 모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래 놓고 나서 assessment는요. 잘 보세요. knowledge base의 한계의 용도인 거예요. 아, 나는 시험으로 쓸래 이거를. 이 knowledge base를. 나는 진단으로 쓸래. 나는 연습 문제로 쓸래. 나는 뭐 스크리닝 테스트로 쓸래. 그거는요. 나는 교재를 만들 때 쓸래. 나는 이 knowledge base를 교과서를 만들 때 쓸래. 용도가 나눠져요. 모형으로 쫙 올라가서 그 각 용도에 맞게끔 내려와야 되잖아요. 위에서 knowledge base는 있고 어느 정도 문항 모형. 그때가 되면 문항 모형을 자르거나 설계하거나 붙이거나 분화시키거나 멀지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용도에 맞게끔 내가 문항 모형을 재설계를 해야 돼. knowledge base가 있으니까 거기서 뽑혀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누가 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시험용으로 문항 모형이 되려면 어느 정도 뭐 난이도가 조절이 잘 돼야 된다. 학습용으로 쓰려면 그냥 교과 목표별로 조절만 잘 되면 돼. 교과서에서 쓰려면 글이 잘 나오게끔 변형된 글이 잘 나오게끔 하면 돼. 용도가 틀리다고요. 뭐 하는데 쓸래에 맞춰주는 그 과정 있죠. 문항 모형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뭐 하는데 쓸래 과정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는 변수 난이도 우리 시험에 포커스 돼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리고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시험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르다라는 거야. 난이도를 처방용 시험이 있는 거고 어세스먼트가 있는 거고 진단용 어세스먼트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총괄 평가용 어세스먼트가 있으면요. 그거를 난이도를 어떻게 쪼개야지 총괄 평가가 잘 될 거야. 진단이 잘 될 거야. 처방이 잘 될 거야. 그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누군가가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해야지 평가의 목표에 맞는 그 문항만 추려서 관리가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중구난방이니까. 그때는 목표에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해준 작업이 뭐다? 문항 모형을 위에서 가이딩 해주는 작업이 뭐다? 태스크라 그래요. 태스크 모형이라는 걸 만들자. 그럼 뭘 하기 위한 이 어세스먼트냐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Roll up task model variable in assessment design이 이 페이퍼가 Evidence Centered Design 1990 어떤 사람이 이거를 첫 번째 야 Evidence Centered Design의 페이퍼라고 사이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첫 페이퍼 1999년 약 2020년 정도 전에 이걸 아이디어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 중간 단계 그렇게 해서 Evidence Centered Design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그 원래 페이퍼 있으니까 미슬랩 선생님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태스크 모델이 왜? 근데 저는 다르다 그랬죠. 선생님은 탑다운이니까 태스크 모델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끼어져 있는 것처럼 보는데 저는 bottom 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고려가 좀 덜 돼요. 왜냐면 뭐로 쓸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knowledge base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막 문항 모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문항 모형의 변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예 너무 어려우면 좀 줄이고 넓히고 만들어져 있는데 바꾸는 거 너무 쉬워요. 일단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레인지를 조절하면 되니까 너무 어려우면 너무 쉬우면 좀 어렵게 만들고 뭐 그러면 되니까. 예. higher thinking 사고력 측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deeper지면 깊게 하면
high order thinking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high order thinking을 하기 위한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high order thinking으로 넘어가면 high order thinking에 대한 definition을 내리기가 되게 저희는 깊은 사고력을 위한 문항이 필요합니다. 뭐 말은 그렇게 되는데 진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serious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와, 높은 수준의 이거를 operationalize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앉아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섞는 거예요. 이게 그 construct을 섞어요. 하나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3개 써야 되는 걸로 섞어요. 첫 번째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high order thinking이다 그래요. 바보. 속으로 멍청한 것들. 그냥 2개를 가지고 만든 건데 2개 기술이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컨텍스트에 갖다 붙여요. 약간 어디 응용되는 상황 있잖아요. 네이키드 매스가 아니라 응용돼야지 푸는 걸로 그 컨텍스트를 입혀요. 옷을 입혀요. 그럼 또 하이 오더 띵킹인데 바보. 그냥 응용시킨 건데 뭘 하이 오더 띵킹이야. 그 장난 치는 거예요. 그냥 좀 응용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2가지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수학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융복합하고 그래서 응용 문제 만들면 하이 오더 띵킹인데 사람들이 그래 좋아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밥값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이 오더 띵킹 된 문항 좀 갖다 주세요. 분석해 보면 그리고 수학은 구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수학이 아닌 곳에서 하이 오더 띵킹은요.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이 오더 띵킹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세상에. 그러니까 하이 오더 띵킹의 에비던스가 없는 거예요. 막 만들어 놓고 뭘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하이 오더 띵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게 이상해지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는 말을 잘 안 섞어요. 왜냐면 상처받잖아요. 너 이게 하이 오더 띵킹의 데피니션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섞으세요. 이 기술 섞은 거를 응용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이 오더 띵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요소가 이제 하나가 들어갔냐, 2개가 들어갔냐, 3개가 들어갔냐로 이제 분할을 시키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 개념을 복잡하다는 것은 많이 이렇게 섞는 거고 2번째 응용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시멘틱을 베어링 시키고 의미 자체를 변화시켜버리는 의미망을 일단 만들어요. 그 레벨에 맞는 의미망을 만들어서 의미가 같은 경우에서 베어링 시킨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변형이 있고요. 의미 자체가 다른 변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장의 뜻을 문장만 보면 문장의 그 뜻은 유지하면서 베어링 시킨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문단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예요. 문단이 주는 의미는 딱 고정시킨 다음에 다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장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단어 바꾸기가 문장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컨텍스트를 시나리오를 바꾸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있는 거 축구장에서 있는 시나리오를 써서 같은 의미인데 바꾸는 거예요. 그럼 컨텍스트가 바뀌면 사람들이 엄청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축구장에서 야구장으로 가고 교실에서 화장실로 갔는데 그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막 하이 오더 띵킹인데 그냥 컨텍스트가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아까 그랬던 유니버설한 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에서만 이걸 뭘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하고 교실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그게 바뀌었을 때 얘가 똑같은 그것을 구분을 해낼 수 있냐. 그게 막 바뀌어도 그게 일반화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화의 과정으로 gener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generalizing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문항 모형을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문항은 어때요? particular. 그러니까 그 특정한 거잖아요. 여기서 맞춘다고 해서 얘가 다른 데서 다 잘한다는지 보장이 없잖아.
1 더하기 2는 했는데 4 더하기 5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보장을 해 주려면 애들이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접하게 해 줘서 학습을 시켜 주는 활동이 무조건 일반화해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학습이 되려면. 평가도 잘 되려면 그 전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이어스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우리 진짜 그냥 보편과 타당의 이야기예요. 보편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뭐지? 능력이 뭐지? 얘가 할 줄 안다라는 게 뭐지? 그 수준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밸리디티를 확보하지? 보편과 타당의 이야기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별거 아니면서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근본으로 돌아오니까. 근본으로 돌아와요. 결국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함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오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네 우리가. 아규먼트의 보편과 타당성, 철학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요. 이게 보편과 타당을 하기 위한 걸로 얼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generalizing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문학 모형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보편적인 것에서 일반화를 시켰죠. 잘 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잘 됐다라고 해서 타당하다. 그런 용어로 씁니다. 수잔 선생님이. 근데 결국에는 이 represent 어디서 훔쳐오신 거예요, 선생님은? knowledge representation 혹은 representation에서 훔쳐오신 거예요. 수잔 선생님도.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구상의 표상이다. 구상의 뭐 이런 거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쓰거든요. 이 타당을 construct representation, construct preservation, 구상 보존과 구상 표상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타당한 시험을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다를 수잔 엠브레슨 선생님이 하신 거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점수가 타당하다는 게 뭐야? 학업이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아들 도와줄 거잖아요. 그거를 일반화의 어떤 특정한 종류인 거예요. 보편적이고 타당함의 어떤 종류인 거예요. 한 종류를 스페시픽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계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확보하는 것을 기계를 통해서 확보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질문이라고 보기에 이것은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바람이라는 게 뭐 바람아 멈추어 그 바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람에 가깝다라는 거니까 뭐 이종범 생각도 나고 바람의 아들 생각도 나고 하는데 자 미래에 AIG가 보편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문항은행 같은 거가 되겠죠. 하고 또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항을 계속 모형을 만들기가 어렵고 하니까 문항이나 모형을 일일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과목 주제 빨리 찾아가지고 세트로 구성해가지고 그쵸 바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국가별로 사용하니까 국가별 이 교육 과정에 따라 직관적으로 분류해 놓으면 미리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그냥 들어가서 쓰고 잘 만드시는 선생님들은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그리고 뭐 스트럭처 자체는 전 세계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모형 같은 경우는 언어가 좀 덜하니까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좀 언어가 있어도 번역해서 또 모형 수준에서 번역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상상을 해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큐리어시티지만 저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예요. 저는 모든 번역의 주체가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도 선생님이 지고요. 무책임한 선생님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모든 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주체가 선생님인데 뭔 변화를 해도 뭔 정책 변화를 해도 뭔 말도 안 되는 결국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거가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선생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뺏어갔어요. 평가권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느라고 교실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느라고 선생님이 하는 평가를 안 믿으니까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 수능에 우리가 되는 거죠. 수능을 선생님이 몇 명 가서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계속 부산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선생님한테 모든
선생님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as if 하는 것처럼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의 퀄리티를 줘버리는 거예요. 기술로.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가 다 보이게끔도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럼 선생님이 평가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보이고요. 진짜로 A들이 수업 시간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여요. 이게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 장치를 합의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어뷰즈가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클래스룸 어세스먼트에서 스탠더다이즈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그렇게 돼요.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썼는데 그러면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려받아서 쓰는 게 스탠더다이즈 어세스먼트의 퀄리티랑 점수의 스코어 컴패티빌리티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내가 섞어 써도요. 나의 문항이 스탠더다이즈드 어세스먼트에 비해서 얼마나 난이도가 높냐, 적냐, 변별도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다 분석돼요. 내 거를 올려서 쓰는 순간. 다른 거랑 이퀘이팅이 된다는 용어를 써요. 동등하게 중앙에서 설정을 해준 거예요. 모든 클래스룸 선생님이 자기가 만들어 올려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요. 중앙에서 해줘요. 선생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난이도 칼리브레이션 해줘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난이도가 되느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보도 다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칼리브레이션 되면 굳이 어디셔널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시험을 맞추려고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려받아서 쓰거나 내가 올린 거 섞어 써도 돼요. 적정하게 섞어 쓰기 하면 모든 것들의 정보들이 다 이큐벌런트 하게 됩니다. 꿈이에요, 사실은. 꿈인데 여러분들은 저는 꿈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거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이거 상당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가까워져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교육청으로 이 시스템을 같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올려놓고 내가 공유하고 선생님들 받아 쓰고 이제는 뭐예요? 이걸 골라가지고 뭐 수업에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만 만들면 되는데 상당히 가까워져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선생님이 이렇게 어디까지 그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가? 쓰면요. 썼단 얘기는 아이들의 정보도 누군가에게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이게 어느 수준까지 지금 되어 있는지는 차차 또 나누도록 하시죠. 그래요. 감사합니다.